일본에서 자취를 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랑 에어컨을 동시에 켰더니 갑자기 집안이 깜깜해지더라는 거죠. 이른바 두꺼비 집, 그러니까 차단기가 뚝 하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겨울에 히터를 켜놓고 헤어드라이어 하나만 더 돌려도 온 집안 불이 나가는 나라.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한때 전자제품으로 지구 전체를 호령하던 그 일본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런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에어컨, 전자레인지, 인덕션, 건조기를 한꺼번에 돌려도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도대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 더 정확히는 그 콘센트에 흐르는 전압 110V냐 220V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엔 일본과 똑같이 110V를 썼거든요. 완전히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32년에 걸쳐 1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이 낡은 110V를 220V로 싹 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당시엔 저거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짓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던 이 선택이 5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콘센트 하나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건 1887년 경복궁 안 건천궁에 에디슨 전구가 켜지면서부터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전기불이 켜졌다니 놀랍죠.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 전기 설비를 깔아준 곳이 바로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미국식 표준인 110V를 물려받게 됩니다. 일본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일본 역시 초창기 전력 시스템을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구축하면서 100V라는 낮은 전압을 표준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은 전압에 관한 한 완전히 똑같은 배를 타고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110V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골칫거리로 변해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잠깐 중학생이 들어도 바로 이해되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기를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도관으로 물을 보낼 때 수압이 세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물을 콸콸 흘려보낼 수 있죠. 전기도 이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전압이 바로 이 수압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압이 높으면 같은 굵기의 전선으로도 더 많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척척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전압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의 전력을 보내려면 전류를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전선에서 열이 펄펄 발생하면서 전기가 그냥 공중으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 손실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전류가 많으면 그만큼 굵은 전선을 써야 하고 전선도 훨씬 빨리 낡아버려서 자꾸 교체해야 하니 돈이 계속 줄줄 새어나갑니다. 110V 시절 우리나라는 바로 이 문제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훗날 박정희 정부가 승합 사업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가느다란 전선이 너무 빨리 노후화돼서 회선을 자주 갈아 끼우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은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발전소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전기도 툭하면 뚝뚝 끊기던 시절이었죠.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정전되는 일이 흔했고 여름철엔 전력이 부족해서 아예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기를 끊는 제한 송전까지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아주 과감한,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결단을 내립니다. 1973년 전국의 가정용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2배나 끌어올리는 이른바 220V 승합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뜬 곳이 바로 강원도 명주, 지금의 강릉과 삼척 지역 삼천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나라 전체를 통째로 뒤엎는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국 방방곡곡에 서 있는 수백만 개의 전봇대, 그 위에 걸린 전선, 그리고 변압기를 전부 다 손봐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이미 집에서 쓰고 있던 110V 가전제품들은 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였죠. 텔레비전, 선풍기, 냉장고, 라디오, 이걸 그냥 220V 콘센트에 꽂는 순간 제품들이 전부 못 쓰게 되거나 펑 하고 타버릴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반대 여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겨우 제한송전 풀렸는데 무슨 승합이냐, 발전소 지을 돈도 부족한 판에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바로 여기서 한국 특유의 저력과 세심함이 발휘됩니다. 한전은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먼저 국내 전자업체들에게 110V와 220V를 둘 다 쓸 수 있는 겸용 가전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거기에 드는 추가 비용을 정부가 보상해줬습니다. 그리고 승합 담당 직원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의 기기를 하나하나 개조해주거나 새 것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전압을 낮춰주는 강압기라는 장치를 나눠주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냈죠. 시골집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사용법을 알려주는 이동봉사도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걱정됐던 감전위험 같은 안전 문제는 누전 차단기를 개발해서 집집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대비했고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무려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밀어붙인 끝에 2005년 11월 마침내 전국 모든 가정에 220V 승합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연인원으로 무려 757만 명, 들어간 돈은 1조 4천억 원. 그야말로 한 세대를 통째로 갈아넣은 대장정이었습니다. 처음 삽을 떴던 젊은 직원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도 이어졌던 사업이니 그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20V로 바꾸고 나니 설비를 하나도 더 늘리지 않고도 전기를 무려 2배나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있던 전선 그대로 2배의 전기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전기 손실이 무려 75%나 뚝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연간 40억 킬로와트시에 달하는 전력 손실을 막아서 매년 1,700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해마다 그만큼을 절약하게 된 거죠. 숫자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송배전 손실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가 각 가정에 도착하기까지 중간에 새어나가 버리는 비율이 1973년엔 무려 11.38%였습니다. 10개를 만들어 보내면 하나 이상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승합을 마친 뒤인 2004년, 이 수치가 4.46%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당시 네로라 하는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영국이 8.7%, 미국이 7.0%, 프랑스가 6.8%,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5.4%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쟁쟁한 나라들을 전부 다 제치고 세계 1위를 찍어버린 겁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전기를 가장 알뜰하게 쓰는 나라가 됐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전기 손실이 줄었다는 건 곧 전기를 만드는 원가가 낮아졌다는 뜻이고 이건 결국 우리가 내는 전기 요금이 싸지는 걸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우리가 그때 110V를 그대로 고집했다면 지금 내는 전기요금보다 20에서 30%는 더 비쌌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누리며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켤 수 있는 그 배경에는 50여 년 전 선배들의 이 과감한 결단이 든든하게 깔려 있었던 셈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 생활 속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실 때 돼지코라고 부르는 어댑터 챙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은 우리와 콘센트 모양도 다르고 전압도 110V라서 한국 전자제품을 그냥 꽂으면 제 성능을 못 내거나 심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휴대폰 충전기나 노트북 어댑터는 대부분 100V부터 240V까지 알아서 맞춰주는 이른바 프리볼트 제품이라 어댑터만 있으면 되지만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제품은 변압기까지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게 다 두 나라의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지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함 하나에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대한 역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반대편, 일본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일본은 대체 왜 이 좋은 걸 안 했을까요? 바보라서?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일본이 승합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로 결국 두 손을 들고 포기하고 말았죠. 첫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촘촘하게 전기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주택 구조나 전선 배선 방식 자체가 100V에 딱 맞춰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자리 잡은 이 시스템을 전부 뜯어고치려면 우리가 겪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뒤따랐을 겁니다. 너무 잘 깔려 있어서 오히려 손대기가 무서웠던 일종의 성공의 덫에 걸린 셈이죠. 우리는 오히려 인프라가 부실했던 덕분에 갈아엎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역설적인 면도 있었던 겁니다. 둘째, 일본은 감전 위험 문제를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람이 감전됐을 때의 위험도 커지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낮은 전압을 유지하려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220V가 가진 진짜 단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220V로 올리면서 감전 위험이 커지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1969년부터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규격을 정하고 승합과 함께 이걸 전국에 의무적으로 보급했던 겁니다. 위험을 몰라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위험을 알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은 위험을 피해 제자리에 머물렀고 한국은 위험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만의 아주 독특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더 얹혀 있었습니다. 바로 주파수 문제인데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일본은 나라 하나 안에서 전기 주파수가 두 개로 쫙 쪼개져 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은 50Hz를 쓰고 오사카를 포함한 서일본은 60Hz를 씁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전기의 성질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요? 1800년대 후반 일본이 처음 발전기를 수입해 올 때 동쪽 지역은 독일제 50Hz 발전기를 들여왔고 서쪽 지역은 미국제 60Hz 발전기를 들여왔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이 각자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게 100년이 넘도록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예를 들어 동일본에 큰 지진이나 재난이 나서 전기가 부족해져도 멀쩡한 서일본의 전기를 곧바로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다르니까 반드시 별도의 주파수 변환 장치를 거쳐야 하는데 그 변환 용량이 나라 전체 발전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동서를 잇는 변환 용량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재난 때마다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자, 생각해보세요. 전력 시스템의 가장 기본인 주파수조차 나라 안에서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전압까지 220V로 싹 갈아엎는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압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요금이 싸다거나 두꺼비 집이 안 내려간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자 가장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 220V 승합이라는 결정이 뜻밖에도 우리나라 전자산업 전체를 세계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발판이 됐거든요.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박정희 정부가 그 큰 비용을 감수하고 승합을 밀어붙인 데는 또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엔 일본산 전자제품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어요. 품질이 워낙 뛰어났으니까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같은 이름은 그 시절 최고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 절정의 일본 제품들이 죄다 110V, 100V짜리였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무릎을 탁 친 거죠. 우리가 220V로 표준을 바꿔버리면 이 일본과 미국 제품들이 국내에서 그냥은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수입 전자제품을 억제하고 그 빈자리를 국산 제품이 채우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국내 산업 보호 전략이기도 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엔 사람들이 굳이 변압기까지 사가면서 일본 제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가전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220V에 딱 맞아떨어지는 국산 제품을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고 이게 국산품 애용 흐름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무섭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 특히 유럽 전체가 220V급을 표준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0V로 갈아탄 덕분에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 기업들은 처음부터 국제표준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들게 됐고 이게 곧바로 강력한 해외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시장이 쓰는 규격에 우리 몸을 미리 맞춰놓은 셈이니 수출 길이 활짝 넓어진 거죠. 반대로 일본은 100V라는 자기들만의 갈라파고스 규격에 갇혀서 수출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220V는 전압 변동이 적어서 훨씬 품질 좋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고화질 TV처럼 아주 정밀한 가전제품을 마음껏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반면 일본은 100V라는 낮은 전압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 소비 전력이 큰 최신 가전을 여러 대 동시에 돌리기가 애초에 불편한 구조였습니다. 앞서 말한 가전두억에 켰다고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게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잔인할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워크맨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히타치 같은 이름으로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일본.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창사 100년의 자존심이던 샤프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16년 대만의 폭스콘에 인수되고 말았습니다. 도시바는 2018년 TV 사업을 중국 하이센스의 통째로 넘겨버렸고요. 히타치는 같은 해 아예 TV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파나소닉 역시
한때 7,721억엔,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며 국내외 공장을 줄줄이 폐쇄하는 이른바 파나소닉 쇼크를 겪었죠. 그야말로 70년 왕국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떠난 그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9%로 당당히 세계 1위를 지키며 20년 연속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매출 기준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특히 프리미엄 시장인 OLED TV에서는 무려 14년째 점유율 50% 안팎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브랜드에 밀려 변두리 취급을 받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일본이 완전히 떠나버린 그 왕좌에 올라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로지 전압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지나친 단순하겠죠. 일본 가전의 몰락에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놓친 실책, 스마트폰 시대의 기회를 잡지 못한 판단 착오, 지나친 내수시장 안주 등 정말 수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과 LG의 성공에도 과감한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 세계 시장을 향한 공격적인 전략 등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이 담겨 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든든한 바탕에 220V라는 국제 표준을 일찌감치 확보해둔 것이 우리 전자산업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왜 일본이 뒤늦게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요즘 일본의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끝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가정용 전기요금이 계속 올랐어요. 도쿄전력 기준으로 한 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9,000엔을 훌쩍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여전히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72원 정도로 조사 대상 148개국 중 77위,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편에 들었습니다. 이걸 독일 532원, 일본 284원, 미국 213원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시죠.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이 하나같이 일본은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고 입을 모으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도 마냥 자만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한때 2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전기요금이 싼 데는 220V 승합이라는 효율적인 기반 외에도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정부가 물가를 위해 요금 인상을 억눌러 온 점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온전히 승합 하나의 공으로만 돌리는 건 조금 과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세계 최고 수준의 낮은 송배전 손실률, 즉 50년 전 220V 승합이라는 결단이 깔려 있어서 새어나가는 전기가 적은 만큼 요금을 낮게 유지할 여력이 생긴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AI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무려 175%나 급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러시아나 일본 같은 웬만한 나라 하나 전체의 사용량을 넘어설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이 말은 곧 앞으로의 시대에는 누가 전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적게 흘리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가 미래 산업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50여 년 전 우리가 미리 닦아놓은 효율적인 전력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낮은 손실률로 전기를 알뜰하게 보낼 수 있는 이 탄탄한 기반이 AI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든든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는 셈이죠. 당장 눈앞의 편안함만 봤다면 절대 내릴 수 없었을 그 결단이 반세기를 건너뛰어 지금 이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973년 한국과 일본 앞에는 완전히 똑같은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낮은 전압을 그냥 편하게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전압으로 과감하게 갈아탈 것이냐. 일본은 이미 너무 잘 깔려있는 인프라, 감전에 대한 안전 우려,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진 주파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100볼트에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무모해 보였지만 저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32년이라는 긴 시간과 1조 4천억 원, 그리고 757만 명의 땀을 쏟아부어 220볼트로의 대전환을 끝내 완성해냈죠. 그 결과는 지금 우리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을 켜도 끄떡없는 안정적인 전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드는 전기요금, 국제 표준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을 제패해버린 전자산업, 그리고 다가올 AI 시대를 맞이할 든든한 전력 기반까지. 당시엔 그렇게 무모해 보였던 그 선택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에 편안함 대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뚝심 있는 결단을 내렸던 우리 선배들의 해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나 큰 선물을 물려준 셈이죠. 벽에 무심코 붙어있는 그 작은 콘센트 하나에 이렇게나 깊고 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앞으로 집에 있는 콘센트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조금은 다른 감정이, 어쩌면 작은 고마움 같은 게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지만 알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